네, 이번에는 전국의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정치권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되게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가족 전체도 큰 고통을 받았고 또 본인과 부인 같은 경우도 처벌받았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면 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빛을 감느라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긴 합니다만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전통적인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인사가 뭔가 명단에 포함돼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을 땐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국면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애초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됐는가? 국민들께서 처음에 2019년도에 조국 당시 이제 장관 지명자였죠. 그때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설마 사감을 가지고 이런 수사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고 신뢰감도 나름대로는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검찰의 행태들을 보면서 야, 이게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면 사람 하나 탈탈 털어서 무조건 감옥 보내는 데는 일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 3년을 지나는 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 여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무마되는 과정을 보면서 노골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 사법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걱정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과도하게 좀 처벌받은 측면들이 작용됐다라고 보고 그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엄청난 검찰의 폭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심전심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임기 초인 만큼 일정 부분은 임기 초에 이것을 빨리 감당을 하고 어차피 맞을 매라면 나중에 맞는 매보다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비판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에 이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원장은 조국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대표의 어떤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로 갈 때는 맑은 정신으로 되돌아오겠다. 좀 희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도소에 가면 푸시업을 하겠다. 턱걸이를 많이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세상을 좀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다 정치 검찰 탓으로 하는 겁니다. 그 검사들이 상장을 위조했습니까?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습니까? 아니면 유재수 감찰 무마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들이 그걸 무마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이 났고요. 무엇보다 참 아쉬웠던 건 뭐냐면 1심과 2심, 3심까지 거쳐오는 시간 동안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어떤 재판관이 3년 가까이 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조국 전 대표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청구서를 내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을 때 지금 지지율 높을 때 맞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조국의 사면을 통해서
예,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의 어떤 그 극치를 국민들이 알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청구서를 들이민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있지만 조용한 반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들도 있죠. 예. 왜냐하면 정권 초기이고 또 이것이 제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판을 또 받았고 그거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인식선에서 이것을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뭐 이 부담을 굉장히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사실 대통령 생각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예.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검찰의 폭거가 계속해서 자행이 되어 왔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뭐 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잉되게 실제로 온 가족이 뭐 도륙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화를 입은 것인데 이 온 가족이 도륙되는 그 과정에서의 심적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법적 처벌 못지않게 엄청난 거의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일 겁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제 그저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음의 무게가 좀 있으셨는지 또 이렇게 5일 날인가요? 민정수석을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 또 보도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이 저변에서는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검찰에 대한 폭거도 객관적으로 또 존재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뭐 이 왈가왈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어떨까요? 지금 조국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이 여당 대표가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부닥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하고 본인 스스로의 생각은 스스로 갖고 있되 다만 아마 조국 혁신당을 만났을 때 내부적인 얘기는 비공개로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여왔던 그런 모습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면 복권을 요청한 인사들도 이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서 지난 4일이죠. 송 비대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후 송 비대위원장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정치인 사면 반대를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또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송 비대위원장의 문자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거들었습니다. 잘못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 특정 정치인의 사면을 부탁하는 모양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도 어제 송 위원장이 요청했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죄다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의 조국 사면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SNS에서 송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대표보다 더욱 죄질이 안 좋은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며 광복절 특사를 정치적 흥정으로 생각한 송 비대위원장의 패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청한 그 문자가 공개된 데 이어서 두 번 난감해지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실에서 사면권을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문자가 공개돼서 비판을 받는 대목은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면서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해주지 말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름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일정 부분 너희가 이걸 요구했으니까 우리는 조국을 사면해 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사면도 이런 분들이 사면되니까 등치시켜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하고 잔발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되게 다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급됐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국민들이 이런 사람이 이렇다? 그거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급이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했고 사면을 해달라니까 그러면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우리는 조국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국민을 호도한다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잘못을 하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본인은 정치검찰의 희생양인 척하고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찢겼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진보 진영 뒤에 숨어가지고 본인이 피 흘리는 예수처럼 행사했다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큰 아픔을 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면과 함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이제 복권 여부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 만약 조국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면 벌써부터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사면만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테고요. 복권은 당연히 붙어서 가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때 사면과 복권을 나누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그렇게 오히려 당시에 여당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을 써먹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의아해 보이고요. 조국 전 대표에 관해서는 사면 복권이 되면 어떠한 길이든지 열리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든 지지든 그건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대여와 잔잔바리들을 바꿔 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오히려 범죄로 치면 지금 이번에 사면 대상자 올라가신 분들이 더 대여들이십니다. 징역 7년, 이게 실형 받으셔가지고 7년, 그리고 4년 6개월, 4년 3개월 이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인데, 이 범죄로 치면 지금 조국 교수는 2년 받아서 들어가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여는 국민의힘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이거 처음부터 정치적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텔레그램 문자 주고받은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내가 했던 거 다 복귀시켜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과연 신뢰가 갈까요? 또 뒤에서 뭔가 획책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송원석 원내대표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약간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빨리 이 얼굴을 신뢰받는 얼굴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윤미향 씨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앞서 말씀드린 송원석 원내대표의 어떤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하고요. 다만 부적절한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 거래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이재명 정부도 지금 정치적 거래를 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나 조국 전 대표나 제가 볼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윤미향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 5월 달에 그 다음 달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기소돼서 재판됐는데 다 임기를 끝냈습니다. 국회의원 4년 내내 다 하고 나서 1년 6개월 징역에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이분이 어떤 손해를 봤죠? 뭘 복권을 시키고 사면시켜주죠? 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거 보수 쪽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 했던 X수작이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까지 시켜주는데 뭐 사실 조국 전 대표도 하는데 누군들 사면을 못 시키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5년 동안 늦어진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지금 들어가서 7, 8개월 정도 지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사면시키고 또 본인의 임기 중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 받았는데 4년 임기 다 끝나고 지금 뭐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도 사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평범한 시민의 나라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텃밭 호남을 방문하는 등 취임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누역을 참배한 뒤 연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인데요. 하얀색 국화꽃을 들고 묘역 쪽으로 걸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방명록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강단한 글을 남겼습니다.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봉하마을 참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화 도중 정 대표가 다시 한번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보니까 동화에서 잘하겠습니다 하라고 썼어요. 봉하마을 가시면 대통령님도 그러시겠지만 가슴이 항상 먹먹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또 오셨어. 너무 보셔. 여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노사모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다녀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뿌린 그 씨가 나무가 되고 숲이 돼서 곳곳에서 다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사모 분들이. 정청래 대표는 보습학원 원장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곽 지지 그룹인 노사모 멤버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죠. 그래서 자타공인 노사모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당대표에까지 올라 봉하마을을 참배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것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원래 되게 강한 이미지로 다가왔었는데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네. 아마 2000년도에 노사모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쭉 이제 2004년에 정치 일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죠. 아마 다사다난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그리고 정치 검찰의 희생으로 또 노무현 대통령을 운명을 또 달리하시게 됐고 여러 이제 정치 곡절이 지나간 끝에 본인이 지금 당 대표가 돼서 이제 그 봉하마을을 찾았던 것이 아마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아서 막중한 임무를 또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역사의 무게와 앞으로 열어가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아마 복받쳐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 대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겸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불기의 객이 됐을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일관되죠.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겠느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일관된 어떤 강성 메시지인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라크 파병이 있었고요. 한미 FTA 관련해서 시작이 됐고 해군기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들어왔던 탄도리라 불리는 그 많은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FTA에 반대를 했고요. 이라크 파병 반대했고요.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진영의 한쪽에서 본인들의 열성 지지자들, 지금 개딸들로 상징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이란 거,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자꾸 정치 검찰의 어떤 희생양으로 보면서 본인들이 정치 검찰로 희생을 당했다.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야당과의 어떤 협치, 통합의 언어 그리고 책임의 언어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통합과 협치에 좀 신경 써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은 그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호남에서 주재했더라고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사실 호남으로부터 발화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호남이 좀 안정되어야 이 저희 전국들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호남이 최근에 수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도 또 쓰다듬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영남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볼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중복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후보 이제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5명 후보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을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시죠? 예상은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좀 선전을 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든 대선 때 경선을 하든 보면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소위 말해서 깃발을 들었을 때 내가 잘하겠다. 이거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좋은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리고 작년부터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여러모로 좋은 법안도 내고 지금의 여당이 문제가 있을 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총리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총리인 것처럼 여당의 어떤 집중적인 포화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의 어떤 청문회에 있어서는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관성 있게 충분히 준비하면서 예리한 칼로서 창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당원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의 어떤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쏠리는 어떤 집중도가 좀 느슨해질 수 있다. 그 공간을 장동혁 후보가 얼마나 파고드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와 장동혁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반탄 대 찬탄 2대2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탄핵 찬반 대결 구도 속에서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반탄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재입당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맞죠.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여론이나 그 상황을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그때 탈당하셨던 마음처럼 당이 부담이 되는 그 순간에 저는 입당 신청을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도움이 되는 그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탄파 조경태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윤어게인 세력과 손잡거나 윤 전 대통령 복당 허용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다든지 그분들과 예를 들어 소통한다든지 또 그분들 중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복당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그야말로 해당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루는 사람 그게 바로 반역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요. 또 다른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전한길과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계엄 삼형제라고 지칭을 했고요. 보수의 핵심 가치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며 당원들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 모두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문수, 장동영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입당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당대회에서 저 말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것이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난 3년 동안도 그렇지만 계엄 이후에 급격하게 보수 아스팔트, 전광훈 씨 등과 함께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 뭐 이런 거 외치고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옹호되어도 괜찮다. 그리고 뭐 서부지법의 난동 뭐 이런 이 호소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질서 바깥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찍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저런 발언들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세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찬탄파와 반탄파가 5대5의 비등비등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께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현실은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반탄파끼리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결과가 결국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헌법 질서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기에는 굉장히 국민의 대표로서는 대단히 이 부정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일부 소수의 이 국민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소수의 당원들이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이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경태, 안철수 후보는 정계 은퇴해라, 헌정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 그분들도 말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엄이 곧 내란인가 이 부분은 지금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안에서 싸우게 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물론 제가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전 계엄에 절대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디에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지금 제시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환길, 이 사람 말고 어떤 언급을 합니까? 그게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일종의 지금 선거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야당의 존재감은 뭡니까? 쇄신과 반성도요. 견제하면서 여당을 견제하고 그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면서 야당과 싸우면서 본인들의 어떤 효능감, 존재감을 하는 거죠. 그냥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우리가 쇄신한다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런 주장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어떤 사람은 배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계엄 사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땐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어떤 인물이 당대표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 김 여사의 진술과 해명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00만 원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15년 전쯤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목걸이는 2015년 11월, 그러니까 10년 전쯤 최초로 출시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해명대로라면 해당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을 샀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또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뒤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특검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또 조사에서 제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가 이 통화에서 이게 통일교 총재가 먹는 그 인삼가루냐,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나는 인삼을 먹을 수 없는 체질이다. 실제로 안 받았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 같은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앞서 변호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가면 이렇게 진술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그 인터뷰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싫은 의뢰인이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스타일일 겁니다. 높으신 분들은 변호사 얘기 또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이 최악의 어떤 콤비네이션이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심할 겁니다. 네.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막 줄줄줄 늘어놓을 가능성이 있고 특검한테는 정말 아주 좋은 먹이가.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12일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특검팀의 이런 속전속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차일피일 시간을 계속 뒤로 미뤄왔잖아요. 그러면 변호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략을 짰을 거고 이야기를 앞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촘촘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드러나 버리잖아요. 바로 반박이 되고 아마 현장에서는 이 수사관들이 그런 반박 질문을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몇 가지만 딱딱딱 확인하고 그러니까 5시간, 7시간 이내에 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어찌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남편의 백을 믿고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 왔고 근데 그것을 처벌하자고 하니까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무마를 시켜주고 감사원이 나서서 무마를 시켜주고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무마를 시켜주고 도대체 국가기관들이 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만 가면 모든 법 집행이 다 그냥 멈추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아함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은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전 진실되게 나서는 것만이 그나마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텐데 저런 자리에 가서도 말도 안 되는 저런 거짓말을 그냥 하루아침에 드러날 거짓말들을 저렇게 하면서 국민 공분을 훨씬 더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특검에서는 이 하루라도 빨리 구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발부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특검의 먹잇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이 김건희 이 여사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때는 그냥 이 사람 얘기 듣고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와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맞춰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진술과 어떤 게 맞는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대1의 어떤 대질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특검이 자신 있게 영장을 청구하고자 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을 만큼의 자신감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된 어떤 혐의는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해명들에 대해서 허점이 좀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 여사가 그 명품 목걸이 모조품을 20년 전쯤에 샀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정품은 그 뒤보다 나왔다 이게 확인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증언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처음엔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오빠에게 빌렸다. 지인에게 빌렸다가 갑자기 오빠로 바뀌고 좀 마지막에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합성이 떨어지고 이 국민들께서 사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바뀌는가. 그러면 일단은 메신저의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빠져나가 보려고 했을 텐데 저는 이것이 결국 다 하루아침에 드러나게 될 그런 거짓말 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에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변호인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인들은 지금
본인의 의뢰인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 좀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진실되게 나와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어쨌든 법적 처벌을 좀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들까지 속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너무나 악의적인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의 그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서 김 여사가 그 천수삼 농축차를 두고 이게 한학자 총재가 먹던 거냐, 몸이 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김 여사가 이 내용을 듣고는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다. 나는 체질상 못 먹는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이다 하기에는 국민들이 볼 때 그거를 좀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제 진실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녹취 파일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 당국에서 조사를 할 때 본인들이 확보한 모든 어떤 내용들을 한꺼번에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일정 부분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후행적으로 그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무산됐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법적 책임을 언급했고요. 특검 측에선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이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어제 특검이 2차 집행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이 됐었죠. 자,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특검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할지 그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가혹행위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걸로 또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실패했을 때는 뭐 속옷만 입고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의자를 붙잡고 버텼다. 뭐 의자왕이 된 건가요? 저는 너무 좀 심각하게 이분이 과연 수십 년간 검사로 재임을 했고 또 검찰총장을 지냈고 또 한 나라의 헌법을 수호해야만 하는 그런 대통령의 자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을 이 변호하는 변호인들 역시도 지금 그런 생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범법자들 역시도 저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특검이 손도 못 댄다.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수사 이 체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께서 물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이 법치가 결국에는 왜 윤석열 앞에 가서 다 멈추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을 당연히 단호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해 준 그 권한을 왜 행사를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물음을 남겼기 때문에 전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대변인 생각도 들어보죠. 우선적으로 법에 기초해서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그런데 형 집행 100조에 의하면
어떨 때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도주를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그런 7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놓였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보수 쪽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진보 쪽에, 그래서 우리가 참여연대 하면 진보 쪽 아닙니까? 참여연대 쪽에 계신 공익법센터 소장을 했던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강제 이송을 하는 거는 고문이다. 그리고 또 구금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다.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강제 구인, 인치를 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 때, 조은석 특검 때 3차례 했는데 안 됐습니다. 명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번 때는 어땠습니까? 수위를 벗은 상태에서 뭐 속옷바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서 뭐 삼각 팬티냐 사각 팬티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됐고, 이번에는 본인이 여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자까지 들어서 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치는 상황까지 됐다는 이 부분, 누구를 위해서? 이게 조사를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기소하시면 됩니다. 저 구치소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다친 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형집행법 100조 보면, 말씀하시지 않았던 5호에 보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당연히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했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물리력을 활용해서 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전 특검도 확실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보가 1차 예선 갔는데요. 어제는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가지고 그쪽 그 구치소에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못하니까 강압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왜 특검보가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 왜 현장에 가지 않겠습니까? 비겁하게 스피커폰을 통해 가지고 구치소의 어떤 교도관들한테 윽박지르듯이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씁쓸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